그래서 간혹 가다가 제가 이제 자기소개서들을 보면 이 친구 탐나는데 이 친구랑 좀 같이 연구를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진행을 맡게 된 MC 소프트웨어학과 2학년 이혜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교수님은 박희원 교수님인데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인문자연학부에서 이제 여러분들과 교양 수업 함께 하고 있는 박혜영이라고 합니다. 네. 교수님께서 지금 항공대에서 맡고 계신 교과목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주로 교양 글쓰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1학년 때 수업을 듣는 교양 글쓰기에서 이제 저를 많이 만나본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자기계발과 표현, 그리고 옛글 새겨 읽는 시간, 이렇게 주로 글과 관련되어 있는 수업을 맡아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수업에서 이제 글 쓰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럼 이제 학생들이 많은 글쓰기 과제를 내는데 혹시 기억나는 과제들이 있었을까요? 기억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글을 쓸 때 글을 쓰고 나서 서로 피드백을 주고 받잖아요. 그래서 피드백을 주고 받을 때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고 이제 이야기하는지를 좀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그것이 글에 녹아들어간 글들이 좀 기억에 많이 남는 편입니다. 네. 공부 같은 걸 되게 열심히 하는 학우분들도 계신데 네. 혹시 교수님께서 추천해 주실 공부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그래서 우선은 기본적으로 근데 저는 뭐 공대든 뭐 인문학이든 경영 사회 쪽이든 이제 봤을 때 모든 글은 다 텍스트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텍스트의 맥락을 짚고 핵심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맥락을 짚고 핵심을 좀 꼽아내서 내가 그 전체적인 분량이 있는 글들을 좀 발췌하고 요약해서 그것들의 내 논리적인 흐름 속에서 배치를 하면서 내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 그래서 나만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근데 이건 좀 뻔한 거긴 하죠. 네,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핵심 단어를 뽑아서 공부를 할 때 챗GPT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챗GPT 굉장히 유용하죠, 그쵸?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때로는 강의를 녹음해서 그걸 챗GPT에 넣어서 강의 대본을 만든다면 거기서 핵심을 뽑아줘 라고 얘기해서 그렇게 노트 정리를 한다는 친구도 있다라는 얘기도 들었고 그렇게 만든 노트를 가지고 시험 문제를 좀 출제해줘 라고 해서 이제 공부한다는 친구들도 있는데 물론 그것도 되게 편리를 하죠. 편리하긴 한데 근데 우리가 수업을 들어보면 알겠지만 그게 다는 아니잖아요. 그 수업 맥락 속에서 교수님과 이제 대화를 통해서 또 얻어가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얻은 것도 있을 수 있으니 챗GPT를 활용하면 좋긴 좋대. 너무 그것만 맹신해서 그것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별적으로 뭐 발췌, 요약 같은 것들은 필요하다면 하되 근데 전반적인 그 틀을 알고 갈 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혹시 과제 같은 거 받으실 때 네. 이건 GPT가 썼잖아 할 때도 있으셨나요? 네,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글쓰기 과제를 주로 받기 때문에 특히 이제 문학 칼럼이라고 해서 좀 내 개인적인 경험담보다는 우리 사회 현상의 문화에 대한 분석적인 글을 쓸 때, 글을 쓸 때는 챗GPT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보다 보면은 챗GPT가 써준 게 뻔하게 드러나는 글들이 굉장히 일목요연하다든지 아니면 핵심이 없이 좀 좋은 말들로만 이게 겉으로만 잘 유려하게 나타나는 글들이 이제 그게 챗GPT가 쓴 글이거든요. 그래서 전 여기에다가 이제 본인의 생각, 나만의 것이 드러날 수 있는 독창적인 생각을 표시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조금 더 부각을 한다고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들고 있는 예시 자료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실제로 그 예시 자료의 출처를 찾아서 내가 확인을 한 다음에 거기다 각주 인용을 통해서 이제 그 출처를 밝혀주는 일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혹시 교수님도 챗GPT 쓰시나요?
네, 저도 종종 네, 종종 사용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정보 찾을 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핵심어에 대한 관련된 정보들, 뭔가 내가 알고 싶을 때, 내가 잘 모르는 분야일 때, 특히 비교 같은 것들 하는 표라든지 대조할 수 있는 그런 작업 툴로 유용하기는 한데, 그래서 그걸 쓰기는 하지만 특히 또 이제 제 전공 분야 관련해서 또 한문 구절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한번 번역해줘 하면은 이제 잘 해주기도 하는데,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오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인간의 힘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저도 사용은 합니다. 네. 교수님도 네. 챗 GPT를 쓰실 때 혹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꿀팁 같은 게 있나요? 효율적일 때 좀 자세하게 명령을 넣어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근데 제가 쓰다 보면서 놀란 게, 제가 앞서 해놨던 그런 질문들이나 기록들을 보고 챗 GPT가 제 스타일에 맞춰서 제가 그렇게 명령어를 넣지 않아도 좀 그 내용들을 중첩중첩 쌓아서 얘기들을 해주더라고요. 저희가 사실 이걸 인터뷰를 준비하기 전에 네. 교수님 논문을 몇 개 봤는데 네네. 혹시 지금도 현재 하고 계신 연구가 있으신가요? 네. 제가 아까 이제 한문학 한시 전공을 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제 관심사가 이제 한시 중에서도 그림을 소재로 지은 시입니다. 근데 이제 그림을 소재로 지었다라고 했었을 때, 이제 고전에서는 동양화를 소재로 이제 그림을 짓는데, 그 붓그림이 만약에 걸려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붓그림이 내포하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의미를 시어로 어떻게 표현했는지가 제 주된 관심사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주되게 관심 있는 게, 상징적인 소재를 이제 언어인 문학으로 표현하는데 또 어떠한 상징어를 가지고 표현을 하느냐, 상징이 중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언어 하나하나마다 굉장히 중요한 뜻을 지니게 되는데, 저는 객관적으로 이것을 좀 증명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저 디지털 기술을 활용을 해서 이제 엔그램 분석 쪽으로 네, 연관을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정의 뭐 1g이든 2g, 1g이든 2g이든 이제 단어의 어휘의 분포도가 얼마나 그 문학 속에서 나타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지 디지털 인문학적인 방법으로도 연결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네, 그것을 연계하고 있는데, 소프트웨어학과라고 했으니까 네,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렇게 교수님 연구에 관심 있는 학생이 교수님과 연구를 함께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교수님께서 원하시는 학생상이 있을까요? 네, 저는 사실 제가 약간 이제 부족한 부분이 이런 컴퓨터 기술들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열심히 전공 공부도 하고 있고, 그리고 각종 공모전들도 나가서 수상도 하고 그런 기술들을 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제가 이제 자기소개서들을 보면 이 친구 탐나는데, 이 친구랑 좀 같이 연구를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다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제가 도움을 받아야 하는 처지거든요. 그래서 함께 협업해서 연구할 수 있다면 저는 언제든 환영이고, 제가 선호하는 학생이다라고 한다면 본인의 커리어랑은 조금 거리가 멀 수도 있는데, 이것을 연계해서 좀 다른 방향으로도 내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전해봤다라고 어필할 수 있는 것을 찾고 있는 친구들. 그래서 꼭 자기의 그 진로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 이제 좀 관심을 가지면서 자기 하나의 커리어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이제 좋죠. 오히려 제가 선호하기보다는 오히려 제가 구애를 해야 되는 처지입니다. 교수님께서 한국항공대에 오셔서 이제 연구자로서나 교육자로서 보람 있었던 순간이 있었나요?
저는 어쨌든 교양학부 교수잖아요. 그랬을 때 뭔가 추천서 같은 것들을 써야 하는데 마땅한 교수님이 떠오르지 않아서 제게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래도 글쓰기 수업이다 보니까 자기의 이야기를 많이 주고받았기 때문인데 그럼 이제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런 점에서 그런 친구들도 있을 때 네, 기억에 남고 보람이 되는 경우입니다. 네. 글을 쓸 때 좀 더 일목요연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물음표를 좀 띄워서 우선 독자들에게 내 글을 좀 읽어봐 라고 유도를 한 다음에 이제 느낌표, 그러니까 이 느낌표가 단순히 뭐 느낌표, 뭐 감탄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뭔가 나와 동일한 생각으로서 뭐 공감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생각으로 또 새로움을 얻었다든지 이게 뭔가 여운을 남길 수 있는 느낌표를 줄 수 있는데 좀 초점을 맞춰서 네, 생각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순간도 굉장히 뿌듯한 순간입니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한국항공대의 공학계열 학우분들이 이 글쓰기 역량을 가지고 사회에 나갔을 때 얻을 수 있는 실무적인 가치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사실 인문학적 역량이라는 게 뭔가 전공과 생각했을 때 좀 거리가 멀어 보이잖아요. 근데 저도 이런 생각을 하던 와중에 어떤 이제 공학계열 교수님께서 뭔가 강연을 하셨는데 그때 굉장히 인상 깊었던 말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무엇이었냐면 이게 기술적인 면에서는 이제 공학에서 주로 다루긴 하는데 그래서 이 기술을 바탕으로 프로젝트를 따올 수 있는, 수주할 수 있는 그게 기반이 되는 건 기술이지만 이 프로젝트의 규모가 커지거나 아니면 국가적인 사업을 좀 따오려고 했을 때는 이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된다. 근데 이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건 약간 인문학적인 요소가 들어갔을 때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라는 생각에 우리 항공대에서도 이 인문학적인 것이 포인트가 돼서 여러분들이 좀 앞으로 일을 해나가는데 더 수월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인 것들은 날로 진보해 가지만 이제 그것을 표현하고 그것을 이제 남들에게 소통할 수 있는 기술이 인문학적인 어떤 사유라든지 표현법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혹시 마지막으로 이 인문학 교수님으로서 한국항공대학교 학생분들한테 남기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사실 여러분들에게 이제 인문학적인 것이 좀 낯설기도 하고 거리가 멀기도 하고 좀 지루하거나 고루하고 좀 딱딱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근데 우선 한번 뭐 인문학적인 것을 좀 경험해 본다면 기존에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것들을 좀 발견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해보니 또 이제 내 적성에 또 맞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좀 겁을 먹기보다는 좀 열린 마음으로 우선 편안하게 다가오고 그리고 솔직히 이제 전공 과목들을 배우는 것보다는 이제 조금은 한결 거리감을 이제 두면서 이제 인문학적인 것들을 하면서 좀 쉼으로 받아들이면서 여러분들의 전공 기술을 닦아가는데 좀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술적인 인간에 플러스 인문학적인 사유까지 완비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나아가려는 꿈에 도전을 해보는 것을 바라고 또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